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2주차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상보험의 어떤 기원, 시작,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해상보험 제도가, 이 항해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전 유럽에 이제 퍼져나갔고, 특히 이제 영국에서 그 꽃을 피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영국에서 꽃을 피운 해상보험의 현대적 해상보험의 시작을 로이즈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로이즈는 규모 면에서 일단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보험 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이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자주 보는 주식회사 형태의 그런 어떤 보험회사는 아닙니다. 그 보험조합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로이드는 영국 런던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런던은 사실 영국의 수도이고 사실 그 내륙 도시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의 런던이 내륙 도시처럼 된 거는 최근 들어와서 일이고, 선박이 지금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컨테이너 선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기 훨씬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범선 시대 있죠. 나무배 범선 시대 때는 이 템스강을 이용을 해서 그 템스강 하구에서 이제 런던까지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런던에 정박을 하고 거기서 이제 화물을 내리고 하는 어떤 일종의 그 항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런던이. 그 지금 여러분들 서울 생각해 보면, 서울에도 예전에는 나룻배들이 그 이제 강화도 쪽으로 해가지고 한강 하구를 지나서 이제 서울 뭐 마포나 영등포, 그러니까 그 서울 지명에 이제 마포, 영등포 이런 명칭이 붙은 게 거기가 포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었는데 강변에 이제 항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이즈는 1600년대, 그러니까 17세기 경부터 템스 강변에서 커피 전문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피 전문점이라고 해서 스타벅스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교 클럽이라고 해야 될까? 뭐 거기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뭐 차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어떤 그 곳이었고, 뭐 영국식 그 펍 내지는 그 클럽 뭐 이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강변에 항구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곳을 드나드는 선박과 관련된 어떤 선장이나 아니면 상인이나 뭐 선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계속 상주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무역과 관련된, 아니면 새로운 선박의 출발, 뭐 출항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었고, 그러한 정보를 이제 중계를 해주고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고, 그러한 소문들이 퍼지면서 더더욱이나 이런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런 분야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뭐 소식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찌라시라고 해야 될까요? 찌라시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로이드의 그 이제서 발행하는, 로이드가 발행하는, 로이드 커피숍에서 발행하는 하나의 어떤 소식지 같은 것들이 로이드 뉴스라는 형태로 이제 발행이 됐고요. 이게 이제 사업이 엄청 잘 됐겠죠. 사업이 엄청 잘 되다 보니 경쟁 업체도 생겨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소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1691년에 롬바르드가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뉴 로이드 커피숍이 생겨나는데, 그 뉴 로이드 커피숍 이후부터는 아무나 들어가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회원제 형태로 변화하게 되고, 그것이 그곳에서 이제 유력한 자본을 가진 금융가와 무역업자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오늘날의 어떤 해상보험의 전 단계에 해당이 되는 금융업이라든지 뭐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점점 발달을 해서 1720년에 런던 어슈어런스 컴퍼니 뭐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면서 로이즈가 명실상부한 어떤 해상보험의 메카 내지는 해상보험의 중심으로 이제 올라서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물론 그 해상보험의 모든 거를 이 로이드가 했다라기보다는 가장 큰 어떤 보험의 형태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커피 전문점, 그러니까 뉴 로이드 커피숍에서 회원제, 멤버십제로 바뀌면서 여기서 이제 개인 자격으로 보험을 부보를 하고 하던 것들이 좀 이제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1771년에 로이드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기구로서 로이스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로이드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1790년에 로이드 협회 위원장이 되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서서히 발전을 해 가게 시작이 됐는데, 1820년대부터도 1000명 이상의 개인 보험업자로 구성된 큰 조직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가 하나의 어떤 뭐 주식회사이거나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예전부터 개인 어떤 금융업자, 개인, 쉽게 말하면 전주죠.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어떤 보험과 관련된 것을 인수를 하거나 어떤 투자를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모여 있었던 그런 개인 보험업자들의 어떤 카르텔, 모임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해상보험 외에도 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로이드가 보험 인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개인 보험업자들이 모여있는 최대 조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이드에는 이게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 개인 보험업자, 개인 업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멤버십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로이드 멤버들 중에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상품이나 제품이나 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험을 인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언더라이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언더라이팅 멤버라고 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제가 지난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재보험을 부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리인슈어런스 하기가 어렵다면 여러 언더라이팅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컨소시움을 구성을 해서 코 인슈어런스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인수를 하고 재보험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이 영업회원 멤버들을 한 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룹을 형성을 하는 것을 신디케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디케이트들은 쉽게 말하면 개인 보험의 어떤 업자들의 이렇게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전주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그 피보험자를 연결해서 업무를 수행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언더라이팅 에이전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이즈에는 영업회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영업회원이 있습니다. 스스로 보험을 인수를 하지 않고 이 영업회원들을 돕거나 중개를 해주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디케이트가 있고, 신디케이트 안에 멤버들이 있고, 그 신디케이트의 일들을 다 정리해주는 에이전트가 있으면, 실제 피보험자들은 이 에이전트나 언더라이터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보험자들은 여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브로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브로커, 쉽게 말해서 보험 중개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디케이트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브로커는. 그러니까 신디케이트가 구성이 있고 1000명이 넘는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로이즈 안에도 이 신디케이트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디케이트마다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조건이라는 게 다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로이드에 보험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각각의 신디케이트에다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디케이트들로부터 그 중개 업무를 받은 브로커를 통해서 피보험자가 어떤 신디케이터하고 연결이 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로이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이드가 오늘날에도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시작하면 뭐 300년이 넘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에는 이게 조사마다 조금 숫자가 바뀌긴 하는데 대략 한 3,000명에 육박하는 개인 보험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은 혼자 활동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집단을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보험 시장에서 거의 한 2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로이드를 통해서 그 보험 부보를 하는데, 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위상 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해상보험을 하다 보면 해상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이나 그런 어떤 부가적인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사고의 정도나 손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검정인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로이드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검정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권위나 역량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번 학기에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해상보험증권, 그리고 협회 적하약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로이드가 직접 만들었거나 아니면 로이드가 개정을 하거나 신설을 하는 데 있어서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로이즈는 로이즈고, 영국 런던의 로이즈는 로이즈고, 한국의 보험 시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로이즈는 개인 보험업자들의 어떻게 보면 모임, 조합,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의 보험 시장은 아무래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로, 컴퍼니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쭉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기업 형태의 보험회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기업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영국보다는 일본에서 도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해상보험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해상보험의 기준이나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로이드가 만든 로이드 약관이라든지 협회적화 약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아주 영세한 500톤 미만의 어선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로이드 약관을 쓰지 않고 공문 약관을 쓴다거나 하는 것을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규모의 상선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런던 보험자 협회 이런 곳에서 제정한 협회 약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상보험의 역사나 연원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해상보험도 결국에는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다 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해상보험 계약을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해상보험 계약은 무엇인가? 해상보험 계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해상보험 계약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항해 사업과 관련해서 항해 사업과 부수에서 발생되는 여러 손해들을 보상하는 그러한 보험이 해상보험 계약이 되겠습니다.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자신들의 어떤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취하는 그러한 수단이 해상보험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 해상보험이 무엇이냐, 해상보험 계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Marine Insurance Act 1조 MIA 제1조에서 해상보험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영문 규정을 제가 여기 19번 슬라이드에 넣어놨는데, 해상보험 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서 합의된
뭐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합의를 했겠죠.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해상에서 발생되는 손해를 부보하기 위한, 보상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해상손해는 무엇이냐? 해상손해는 과연 무엇을 해상손해라고 하느냐라고 살펴보면,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가 해상손해입니다. 그래서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도록 약속하는 것이 해상보험 계약이다. 그러면 해상사업은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해보면, 해상사업을 정의 내리는 것은 역시나 MIA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MIA 규정에서 말하는 해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일체의 선박이나 화물이나 동산이 해상 위험, maritime perils. 여기서 해상 위험은 제가 한국어로는 위험이라 적어놨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퍼릴이라고 적어놨죠. 리스크하고 퍼릴이 조금 다른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퍼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원인, 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화물이나 선박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원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해상사업 중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 화물 운임, 화물 운임이나 여객 운임, 수수료, 이 해상 사업과 관련돼서 발생될 수 있는 수수료, 해상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 그렇죠? 마지널 프로핏 같은 것들을 해상보험에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전도금, 미리 돈 준 거, 선금, 아니면 대출, 해상 사업과 관련된 대출, 그리고 disbursement란 말이 나오는데 선비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선비는 좀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해보면 선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건 그 선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에 들어가는 비용을 왜 보험에서 커버를 해 줍니까? 라고 하면 일종의 해상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비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하는, 이런 것들을 피보험 재산이라고 하는 경우에 이것이 마리타임 퍼릴에 노출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커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해상사업으로서 바라볼 수 있고, 이 해상사업이 위험에 빠졌을 때 발생되는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한 것이 해상보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피보험 재산이 소유자나 피보험 재산에 기타 이해관계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어떤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해상 손해가 될 수가 있고, 해상 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해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 해상보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해상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앞서 우리가 지난주 강의 자료에서도 살펴보았죠. 보험자가 있고 보험계약자라고 있고 피보험자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이 policy holder,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MIA에서 보험계약자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MIA가 제가 그 오프라인 수업 때 설명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MIA가 1906년에 나왔다라고 했는데 인커텀스는 1930년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MIA가 만들어지던 개념상으로서는 보험계약자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MIA가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그래서 MIA에서는 보험계약자라는 표현, 그러니까 policy holder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insured, assured 이런 표현을 씁니다. 피보험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그럼 해상보험 계약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해상보험은 예정보험이 있을 수 있고 확정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할 보험계약 조건이나 요건의 일부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그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파악하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나중에 정해지거나 하는 경우에 미리
뭔가 보험 계약의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미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예정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보험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예정보험은 그러면 보험 계약을 부킹한 겁니까? 보험 계약을 예약한 겁니까? 아니에요. 보험 계약을 예약하거나 부킹한 게 아니라 예정보험은 보험 계약 내용의 일부가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 뿐,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일 뿐, 보험 계약의 그 자체인 건 맞아요. 나중에 그 안 정해진 부분, 사후에 정해지는 부분이 정해지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사고 날 때까지만 정해지면 돼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보험은 보험 계약의 예약이 아니라 보험 그 자체이다. 자, 그리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에 보험 계약의 주요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화물의 수량이라든지 화물의 가액이라든지 화물의 화물이 어떤 선박에 적재되는지 등에 대해서 이것이 미리 사전에 정확하게 정해지는 그런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확정보험이라고 합니다. 확정보험. 예정보험이 있고 확정보험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정보험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 계약 체결할 때마다 건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개별 건당으로 계약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별 예정 보험 (provisional policy라고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선박명이 아직 미정인 상태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개별 예정 보험이고, 오픈 커버, 오픈 팔리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포괄 예정 보험이 있습니다. 포괄 예정 보험. 화물을 선적할 때마다 매 건별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업, 일정한 화물, 일정한 운송, 일정한 시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오픈 커버, 오픈 팔리시라고 합니다. 보통 뭐 1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약간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포괄 예정 보험 중에 보통 오늘날의 예정 보험들은 1년이란 기간 동안 이렇게 커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1년이란 기간 동안 하지 않고 금액을 이제 그 어떤 적립금처럼 형태로 해서 오픈 커버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건이 아니라 한 항해가 아니라 여러 사업, 여러 항해를 묶어서 포괄 예정을 하는 경우를 오픈 커버를 하는 것을 포괄 예정 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오픈 커버를 하게 되면 기간이 길고 사업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보험 계약을 따로 체결하느냐? 그렇지 않죠. 한 번에 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 계약서, 보험 증권이 하나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보험 증권, 하나의 보험 계약서를 가지고 1년 동안 여러 건의 항해, 여러 건의 해상 사업에 대해서 다 보험을 적용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은 1년짜리를 체결했고 오픈 커버를 했고 1년 기간에 모든 해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하는데, 처음에 보험 계약 체결할 때 한 번만 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험 증권이 하나지 않느냐. 그러면 중간중간에 새로운 항해를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보험 서류가 요구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보험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보험이 계약이 1년짜리 보험 계약이 오픈 커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행하고, 그것을 보험 증명서라고 하고 인슈런스 서티피케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증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해상보험에서. 그리고 보험 증명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보험 증권과 보험 증명서는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보험 증권과 보험 증명서는 다른 서류다. 자, MIA에서는 사실 이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방식의 예정보험 시스템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MIA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MIA에서는 예정보험을 그냥 플로팅 팔리시라고 합니다. 이게 플로팅이라는 게 이게 떠 있다는 거죠. 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떠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떠보는 건데, 그 떠보는 것의 내용이 확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주로 이제 선박명 미상 상태로 보험 체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플로팅 팔리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오늘날에서는 실무적으로는
개별 예정 보험 계약은 잘 사용되지 않고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포괄 예정 보험이 사용이 되는데, 이 포괄 예정 보험을 뭐 오픈 커버, 오픈 팔리시 뭐 이런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급 보험 계약이 있어요. 소급 보험 계약, 레트로액티브. 보험은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미래에 일어날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 사고가 나지 않은 미래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고가 안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지만 미래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 그런 애들을 보험을 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보험 계약의 체결의 효과가 미래의 사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장래효가 발휘되는 것이 기본적인 보험의 세팅이 맞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모든 사회적 현상과 모든 사회적인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해상보험과 관련된 장래효에 대해서 예외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소급보험입니다. 이 말 그대로 소급한다는 말은 과거의 사건, 과거의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이거를 백을 해서 거꾸로 가서 그 거꾸로의 효과를 발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급보험의 사전적인 정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거 보험계약 체결 시점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급보험이에요. 모든 보험에서 소급보험이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해상보험에만 있어요. 해상보험에만. 그러면 왜 해상보험에는 이 소급보험이 있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상의 어떤 해상보험은 통신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 이전에 상품의 지금 현 시점의 상태를 모른 채로 보험을 들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런던으로 물건을 보낸다고 칩시다. 지금 21세기 2024년이 아니고 한 100년 전에 1924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924년에 인터넷도 없고 당연히 위성 전화도 없고 뭐 카카오톡도 없고 메일도 없죠. 뭐만 있어요? 전화는 있었을 것 같은데 미국과 영국을 실시간으로 연결한 전화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건 있었겠죠. 전보 알죠? 그 모스보 이렇게 보내는 전보 같은 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날처럼 통신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나는 영국 런던에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입니다. 영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물품을. 그런데 뉴욕에서 우편으로 몇 날 며칠 날 물품 뭐를 실어 가지고 보냈다라는 편지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전보가 먼저 도착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편지에 적혀 있는 날짜를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9월 1일이다. 그리고 대서양을 항해를 해서 건너오는 이 물품이 대체적으로 한 9월 15일쯤 런던에 도착을 하겠구나 알게 됐어요. 어느 시점에? 9월 12일날 9월 15일날 3일 뒤에 런던에 물건이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그 어떤 물품에 대한 선적 서류나 계약서나 이런 걸 들고 보험회사에 찾아갑니다. 보험회사 아저씨, 9월 15일날 9월 1일날 출발한 뉴욕에서 출발한 배에 내 화물 뭐가 실려서 런던으로 오고 있고 이 화물이 9월 15일쯤 런던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보험 들어주세요.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미 배는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항해를 하고 있는 화물에 대해서 항해 도중인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에 대해서 그 화물이 안전한 상태인지 화물 상태에 변동이 없었는지, 물론 피보험자가 가져온 서류에는 보험 계약서나 아니면 그
피보험자가 가지고 온 편지의 내용상 거기에 뭐 선화증권이 있어가지고 물품이 9월 1일날 뉴욕에서 정상적으로 이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다 할지라도 9월 1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무슨 물품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보험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 물품이 9월 1일날 정상적으로 선적이 되었다는 선화증권을 들고 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선화증권의 내용상 이 물품이 있고 이 물품이 3일 뒤에 런던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시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9월 12일 그 시점에는 물품의 상태나 물품의 정황을 알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보험 들지 말까? 보험 안 들어줘요? 예. 근데 만약에 3일만 좀 버텨가지고 물품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돈 버는 거 아니에요? 3일만 버티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험계약 체결을 할 때 9월 12일 시점에 9월 1일부터 12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피보험자한테 그냥 보험료 받고 그냥 보험자가 돈 버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피보험자의 운송 중인 화물을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미 사고가 나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러면 9월 1일부터 12일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도 보험자도 모르는 상태인 거니까 그거를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사고를 할지라도 사고가 나서 물품의 멸시 손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한테 보상을 해줘요. 이게 소급보험. 보험계약 체결 시점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해상보험의 특징상, 해상보험의 아주 이 고유한 특징상 화물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것이 안전하냐 유효하냐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피보험자도 모르고 보험자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속이기 위해서 실제 9월 10일쯤 사고가 났고 9월 10일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소식을 접해가지고 피보험자는 알아요. 근데 그걸 안 상태에서 보험자를 찾아가가지고 9월 1일날 이렇게 잘 선적이 됐습니다. 9월 15일날 런던에 도착합니다. 9월 10일날 사고 났습니다. 라는 9월 10일의 사고 정보를 속인 채로 9월 12일날 보험을 들면 이건 뭘까요?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급보험 계약의 핵심은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작 이전에 운송이 시작된 화물의 상태를 보험자도 모르고 피보험자도 모르기 때문에 설령 사고가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보험은 오늘 이 시점 이후에 사고가 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는 물품에 대해서 보험을 넣어서 만일 미래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멸실 손상을 보험회사가 커버해 주겠다는 게 보험인데, 해상보험은 요런 문제가 있어요. 국제 운송을 해야 되고 그 국제 운송 동안 그 화물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러한 계약 체결 시점 이전에 발생된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서 이것을 커버해 주는 어떤 예외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소급보험 계약이고, 원수보험 계약, 원보험과 재보험은 보험의 기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직접 체결하는 것이 원보험이고, 재보험은 원보험을 체결한 보험 계약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재보험업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을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슈어런스도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 이상의 보험자가, 그러니까 신디케이트의 로이드의 여러 보험업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신디케이트를 구성을 해서 큰 물건을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경우가 코인슈어런스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보험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개별 보험 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고, 이게 만약에 개인 보험업자가 아니라
보험 기업이 가입을 해서 각각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그것도 각각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코인슈런스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더블 인슈런스. 뭐 그게 개인 보험업자 여러 명이 붙었든 보험 컴퍼니가 여러 개가 붙었든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 피보험 이익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각 보험자의 보험 금액 합계가 그 피보험 목적물의 보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100만원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물건을 한 2명, 3명의 보험업자가, 그러니까 뭐 한 2명이라고 할게요. 100만원짜리 물건을 2명의 보험회사가 50만원씩 50만원씩 커버하는 거, 이거는 코인슈어런스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100만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데 A 보험업자가 100, B 보험업자가 100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A 보험업자와 B 보험업자의 보험 금액을 합쳐버리면 얼마가 되죠? 200이 되죠. 그럼 쉽게 말하면 뭐예요? 100만원짜리 물건을 200만원의 보험을 든다는 거죠. 이거 제가 보험의 어떤 실손 보상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100만원짜리 물건을 200만원 보험을 들면 200만원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부셔버리는 게 훨씬 이득이 된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피보험이익과 중복보험을 다시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복보험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 어떤 이 금액보다 보험 가격이 많은 경우, 그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보험의 계약의 주요 원칙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던 거니까 첫 번째는 최대 선의의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좀 쉬운 말로 그 저기 뭐냐, 이 밑장 빼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실하게 신실하게 진실되게 좋은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사기치지 말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 문제가 생겼다 알려주고, 숨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늦게 알려주지 말고, 빨리 알려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화물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이 화물은 위험합니다. 이 화물은 잘 깨집니다. 이 화물은 불에 잘 탑니다. 뭐 빨리 알려주고, 뭔가 문제가 생길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빨리 보험자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최대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 실손보상의 원칙.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상 계약의 원칙. 이거를 실손보상의 원칙. 이거는 앞에서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손해보험에만 적용이 됩니다. 손해보험에만 적용이 되고, 손해보상액은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이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은 그 경제적인 손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나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것을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환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해보험에만 적용이 된다. 생명보험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손보상의 원칙이 최대 해상보험 계약의 주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상보험 계약의 법적 성질, 낙성 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고 쌍무 계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앞면에 있을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무역 계약의 법적 성질도 이 네 가지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무역 계약의 주요한 성질을 얘기를 할 때 낙성유불, 낙상유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똑같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어떤 합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낙성 계약이고, 그리고 보험료 내야죠. 공짜로 보험 들어주는 건 없습니다. 보험료 내야죠. 그래서 유상계약이고요. 보험자는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 거고,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채권이 있고요. 그리고 분료식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을 하고 나면 보험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자의 어떤 의무라든지 피보험자의 의무라든지 보험자의 어떤 뭐 의무라든지 뭐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보험계약의 주요한 내용들을 담은 보험 증권을 발행을 해서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 그 자체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할 수도 있고요.
직접 뭐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험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험증권일 뿐, 보험증권을 통해서 계약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식 계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청약과 승낙의 경우처럼 완전한 의미에서의 컨센서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포멀해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요 부분이 사실 보험계약과 무역계약이 좀 다른 점인데, 기본적으로 이 보험과 관련해서는 뭐 보험자의 면책이라든지 피보험자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보상의 한도라든지, 사실 보험계약에서 규정해야 되는 계약 내용의 세부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자가 미리 보험증권 에다가 보험 약관을 다 적어 놓습니다. 다 프린팅 해 놓죠. 그리고 그걸 제시를 합니다. 그 제시하는 보험증권이 이렇게 두꺼운 거죠. 내용도 많고. 그럼 뭐 보험계약자는 이제 그 깨알 같은 쪼맨한 글씨로 적혀 있는 그 보험증권을 끊임없이 읽어보고 보험증권에다가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험자가 미리 작성해 놓은 보험약관에다가 보험계약자가 동의를 한다면, 보험계약에 동의를 한다면 서명을 하고, 그렇게 의사가 합치돼서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그러한 방식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부합계약. 만들어 놓은 계약서에다가 피보험자가 서명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유인계약입니다. 원인과 사실이 있어요. 당사자 간에 발생되는 채무가 원인 사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료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보험자가 손해보상을 한다. 약간 이런 서로와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연계되어 있다. 자, 그리고 유한책임입니다. 유한책임. 어떤 내용?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의된 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무한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그래서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계약이다라는 점이고, 최대선의 계약, 신의 성실해야 된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계약의 특징을 해상보험 계약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상보험 계약은 상행이죠. 이거는 뭐 커머셜 액티비티죠. 그리고 사행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해상보험 계약이 도박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에 따른 그 여부가 어떻게 보면 장래에 어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행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계속 계약입니다. 채무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갖는데, 이 보험이 체결이 되면 보험 기간 동안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어떤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서 보상해줄 책임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효력이 그 보험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그 보험 기간이 끝나면 보험의 어떤 효력이 끝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해상보험의 어떤 성질, 뭐 역사, 요런 부분까지 해서 살펴보았는데, 해상보험의 계약의 성립, 요 부분은 어차피 뭐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으니까, 다음,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고, 다음, 사전 제작 강의죠. 다음 사전 제작 강의에 이어서,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우리 사전 제작 강의 다음 주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